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삶이 그렇듯이 경기도 투자도 굴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즘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시기일수록 이 시황판에서 눈을 돌려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현투자자문 박성진 대표와 이 투자의 고전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도 구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 한 9권 정도를 상의해서 추렸고요. 그 리스트는 저희 이제 댓글 상단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책인데 오늘 책은 이 금융투기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에드워드 챈슬러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대표님, 이 책을 저희 이제 시리즈 첫 책으로 선정한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2020년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동학개미 열풍이 불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이랑 이 투자 세계에 많이 뛰어드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바른 투자를 하신다기보다는 단기간에 좀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코인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위험한 투기성 자산에 좀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제 투기와 투자를 구분을 하는 게 올바른 투자를 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하여튼 이제 과거에 어떤 투기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투자의 첫걸음 아닐까 생각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참 읽어보니까 이제 역사상 뭐 굉장히 유명했던 투기들에 대해서 참 그 진행 상황, 전말 이런 것들을 좀 써놨더라고요.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스포일러 빼고 이 뒤에서 재미가 없으니까 좀 간략하게 이 책의 뭐 줄거리라고 할까요?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게 이제 금융투기의 역사라고 책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금융투기가 과거에 어떤 투기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쭉 서술하는 건데요. 이제 1630년대 굉장히 유명한 네덜란드 튤립 그 투기부터 해서 그 다음에 미시시피 버블, 그 다음에 뭐 사우스시 버블, 그리고 뭐 대공황하고 최근에 그 이 책이 1999년에 나왔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그 닷컴 버블까지 그 어떤 투기들이 있어 왔고 거기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왔는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 투기의 문제를 좀 이제 다루는 순서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늘 이게 쌍으로 나타나는 이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 투자, 그다음에 거품. 또 뭐 이 투기의 좀 극단적인 형태죠. 도박. 인간의 이제 도박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용어들이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이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좀 정의가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 광범위한 개념을 가진 용어들이니까. 그래서 대표님 생각하실 때 투기, 투자, 도박, 거품 이런 걸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투기하고 투자를 딱 정의하기가 사실 명확하지는 않는데요. 사람들마다 이제 정의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투기를 이제 그 케인즈의 용어를 빌어가지고 정의를 했는데요. 투자하고 투기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는 내가 그 투자한 그 자산에서 나올 수익을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게 투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건전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투기는 내가 투자한 자산에서 어떤 수익이 나올지, 그 캐시플로우가 나올지를 예측하기보다는 그 자산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동할지 그 가격의 변동이 대부분 그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 자산에 이제 그 자산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변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의 심리를 예측하는 게 이제 투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은 이제 뭐 카지노에서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도박이 될 텐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다 뭐 내가 다 잃을 수도 있지만 뭐 잘하면 뭐 큰 수익 크게 뭐 딸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는 게 이제 도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투기의 가장 좀 극단적인 부분이 도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버블도 사실은 이게 뭐 용어가 명확히 정의된 건 아닌데, 예. 이 책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 버블이라는 용어가 언제 처음 나왔나 하면 그 셰익스피어가 뜻대로 하소서, 이제 원 제목은 As You Like It이라는 희곡을 쓰면서 예. 비눗방울처럼 깨지기 쉽고 공허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이제 지칭하기 위해서 버블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이 이제 금융권에서 쓰이기 시작한 거는 요 책에서도 나오지만 그 사우스시 버블 때 굉장히 그 가치 없는 기업들이 막 이렇게 상장이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가치 없는 기업들을 그 옛날에 걸리버 여행기라든지 이런 걸 썼던 조너던 스위프트랑 데니얼 디포라는 사람이 버블이라고 칭하면서 이제 금융권에서 버블이라는 용어가 이제 쓰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영국 분인데요, 이분이. 네. 영어로 이제 쓰신 책이고, 원 제목은 좀 재미있다고 그럴까요? 네. 해학적이라고 그럴까요? 여기 이제 뭐 저자의 생각이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원 제목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원 제목이 이제 Devil Take the Hindmost라는 제목이고요. 예. 이제 부제가 History of Financial Speculation인데, 우리나라 책 제목은 그 부제를 이제 책 제목으로 이렇게 예. 다룬 거고요. 원 제목은 이제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자고 하면 꽁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악마한테 잡힌다, 뭐 이런 뜻인데요. 투자로 보면 이제 막차 탄 사람이 결국은 뭐 독박 쓴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하면서 본인은 거품이 터지기 전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이제 투기를 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뭐 이제 악마한테 잡힌다고, 여기서 이제 투기를 저자는 데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기를 하면 악마한테 잡힌다고 그렇게 이제 저자가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출간이 된 게 보니까 1999년이더라고요. 네. 돌이켜서 보면은 이제 닷컴 버블,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닷컴 버블이 2000년 8월에 아마 이제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뭐 나스닥이 막 80% 떨어지고 막 그랬던 시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버블이 터지기 전에 1년 전에 쓴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저자가 그 당시 뭐 이 음산한 공기의 뭐 냄새를 맛을 봤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쓴 시기가 또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94년에 그 출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IPO를 했었는데, 그때 상장하자마자 첫날에 107% 수익이 났었던 굉장히 이제 대단한 그런 상장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막 너도 나도 상장하던 그런 시기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그 넷스케이프가 그렇게 출시가 되고 상장하고, 그리고 나서 1996년 12월에 그 S&P 지수가 90년 초에 비해서 한 115%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그 irrational exuberance라고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품을 1996년 12월에 경고를 했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주가가 올라가지고 1997년에 S&P 500이 30%, 98년에 26%, 99년에 또 20%. 그래가지고 2000년 그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까지 앨런 그린스펀이 경고하고 나서도 110%가 더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이 책을 낸 거는 이제 1999년에 냈는데, 사실은 거품의 조짐이 3년 전부터 이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앨런 그린스펀이 96년에 거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을 더 이 시장이 상승을 해서 결국 이제 3년 후에 버블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버블, 아까도 이제 저기서 그 악마가 하인드모스트를 테이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버블이 얼마나 커질지 언제 끝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그런 교훈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참 아마
그 당시에도 뭐 버블이라고 많이 생각은 했는데 이게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상황이 되면 네. 이게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 책 보면 이제 1990년대 뭐 신경제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마 이게 대공황 시절에도 그 당시 사람들은 또 신경제라고 했었나 봐요. 네. 이걸 막 굉장히 좀 장황하게 비교를 좀 해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 1999년에 이 버블을 걱정하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시절하고 비슷한 시기가 어디일까를 이제 이분은 그 대공황 시기를 찾아내서 대공황 시기하고 그 시기를 이제 많이 비교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저 자신도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시기가 이제 그 시기여가지고 예. 국내에서도 사실 그런 버블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골드뱅크가 광고만 보면 돈을 준다.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그 다이얼 패드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기술 주가가 그때 현대차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나가고 뭐 이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 아는 분들이 삼성이랑 LG 이런 대기업을 다니다가 삼성, LG를 때려치고 그리고 뭐 벤처기업에 취직하던 그런 시기가 이제 1999년이었었는데 이렇게 1999년이 닷컴 버블 시기가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많이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정말 믿고 이제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또 이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던 시기였는데 이 대공황 시기도 보면은 예. 굉장한 기술 혁신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그 대공황 직전에 1920년대 요 시기였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1920년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2차 산업혁명이 완성된 시기가 1920년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전기가 굉장히 그 대중화가 돼가지고 많은 그 공장들이 전기를 굉장히 싼 값에 사용을 하게 되고 그걸로 해서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되고 생산성 향상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성장했던 시기가 그 1920년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1920년대를 로어링 트웬티스라고 하는데 뭐 포효하는 20년대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시절이 잘 나갔으면 그 포효하는 20년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대표적으로 그 시대를 주도했던 게 자동차 산업이 그 시대를 주도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통계 자료를 보면 1920년대 초반에 700만 대 정도 미국의 자동차가 팔리던 게 이제 그 1928년 요 무렵에는 2,300만 대로 어마어마하게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또 자동차 대표 기업이었던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 25년에서 28년까지 주가가 10배 이상 치솟았고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제너럴 모터스가 지금의 테슬라 같은 이제 그런 회사였었던 거죠. 그리고 또 자동차 회사라는 거는 이 파급력이 굉장히 큰 산업이어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뭐 철강, 석유화학, 유리, 고무 이런 산업들이 함께 다 발전을 하던 그런 시기니까요. 그 1920년대가 미국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던 그런 시기가 1920년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이제 그렇게 굉장히 활황이었는데 이제 주가가 그 화랑을 이제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오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경제 펀더멘털보다도 더 많이 이제 올라서 결국 이제 거품이 터지면서 대공황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닷컴 버블 시기도 뭐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이제 유사한 비교할 수 있는 시기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뭐 거대한 거품이 끼고 투기가 이제 만연하고 하는 시기를 보면 우선은 하여간 사람들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이번엔 좀 다르다. 맞습니다. 과거와 다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버블이 끼는데도 이 연료가 필요하니까 이게 첫 번째 연료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이 격동의 시기에는 뭐 전통 가치 평가 기준 이런 게 뭐 의미가 없어지나 봐요. 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인터넷 세상이 됐다 해서 잘 다니던 삼성, LG를 그만두고 뭐 벤처기업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시기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닷컴 버블 때 인터넷이 이제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쳤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대공황 직전에 1920년대는 그 산업혁명의 완성이 되고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수많은 산업이 실제로 성장을 하고 뭐 이렇게 실제로 세상을 많이 바꾸는 그런 일들이 실제 벌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는 과거하고 다른 새 시대가 됐다, 신경제가 됐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가 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이제 과거의 잣대하고는 새로운 잣대로 기업을 평가해야 된다는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이제 과거의 밸류에이션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밸류에이션 잣대를 들이미는 이제 그런 시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공황 시기 때도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냐 하면 그 PBR 순자산 가치로 기업을 평가하는 거는 그건 정말 고리타분한 일이고 그리고 퍼가 이제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얼마나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 건데 퍼조차도 너무 올드한 개념이다라고 이제 대공황 시기에도 막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닷컴 버블 시기에도 이제 뭐 PBR 퍼 이런 것들은 뭐 말도 안 되는 그 밸류에이션 기법이고 그래서 뭐 PSR이라든지 뭐 굉장한 먼 미래 가치를 땡겨서 이렇게 이제 그 꿈이 있는 기업들을 이제 위주로 투자를 하는 이제 이런 기법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치 평가 기준도 굉장히 느슨해지는 그런 시기들이 이제 새 시대 버블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최근에 뭐 이제 불과 뭐 2년 남짓인데 2020년 3월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전개된 모습을 봐도 사실 별반 그 차이가 느껴지질 않거든요. 네. 하여튼 저도 이제 굉장히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대공황 직전에 1920년대나 또는 닷컴 버블 시기에 비하면 최근은 이제 그 정도로 심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때하고 비슷한 그런 그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까지만 해도 그 PDR이라는 지표가 새로 나왔거든요.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라고 누구 꿈이 더 큰가 그래서 쿠팡이라든지 또는 하여튼 지금은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오히려 적자만 수천억이 나는데도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쿠팡 같은 경우는 100조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시기랑 다 똑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일부 섹터에서는 그 시기 못지않게 좀 그런 비슷한 거품들이 많이 나타난 시기가 최근에도 좀 보이지 않나.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테슬라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GM, 포드, 토요타, 또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한 것보다도 폭스바겐의 시가총액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더 비싼 수준까지 갔었으니까요. 자동차 1등에서 20등까지 테슬라 물론 그 안에 안 들어가는데 그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테슬라 시가총액이 높다. 이게 물론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아주 좋은 회사인 것 같긴 한데 과연 그게 이제 정도의 문제인데 과연 그게 좀 정상인가 하는 이런 생각들은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들 기관 투자자들,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도 그렇고 쿠팡이 시총이 100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 이마트랑 신세계,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시총을 다 합해도 10조가 안 되는데 쿠팡 하나의 시총이 100조가 가니까 도대체 이 100조를 어떻게 정당화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쿠팡이 1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그 유통시장을 50% 이상 장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증가하게 하여튼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가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정당화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PDR 같은 그런 지표들이 결국은 동원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새로운 거품이 형성이 되면 후행적으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뭐 분석 기법 이런 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맞습니다. 렉서를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이제 투자하고 투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투자라는 거는 내가 투자한 자산에서 앞으로 어떻게 캐시플로우가 나올 건지를 예측해서 그 캐시플로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이제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쿠팡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캐시플로우가 지금 뭐 몇천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캐시플로우가 정말 얼마나 나올지는 그냥 상상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기대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이제 그런 기업의 주가가 100조까지 갔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거꾸로 이제 그 100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야지 100조가 맞춰지는가를 사후적으로 좀 정당화하는 측면에 밸류에이션이 보통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저희가 이제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투기의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각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제 기억에는 2003년까지 하여간 주가가 그냥 뭐 바닥을 모르게 내려가다가 이게 다시 이제 2008년쯤 되면은 뭐 쫙 이렇게 곡선이 그냥 이렇게 V자 형식으로 해서 쫙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프를 보면.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네. 이제 시기가 네. 이제 또 네. 도래한 네. 그럴 때 이제 그래프인데 이때도 이게 투기가 만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모기지 채권 같은 네. 거 뭐 신용 등급 안 따지고 파생 상품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에서 보면 네. 폭탄 돌리게 한 것 같은데 뭐 이게 또 반복이 됐어요. 결국. 네. 그래서 이제 이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투기는 그 위험하다 이렇게 교훈을 얻은 게 아니라 이제 닷컴 버블이 이제 꺼지고 나서 주식에서 이제 박살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면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예. 네, 투기는 위험하다 이런 교훈을 얻은 게 아니라 주식은 위험하다 이런 교훈을 얻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 하면 이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도 그렇고 또 미국 정부라든지 정부가 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권장하는 뭐 그런 측면도 이제 합해진 측면이 물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닷컴 버블 이후로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절머리를 치고 그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면서 결국은 2008년 그 모기지 서프라임 모기지 이제 버블이 태어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사례들을 보면 저는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그 피터 린치가 쓴 월가의 영웅들이라는 책을 보면 예. 마야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마야인 이야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 마야 신화가 있는데 그 마야 신화에 따르면은 세상이 4번 파괴됐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파괴됐냐면 처음에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예. 그 이제 마야인들이 살던 세상이 파괴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홍수를 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높은 나무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불이 나가지고 그 이제 집들이 다 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야인들이 이렇게 불이 나서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겼냐면 저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이제 살았는데 이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다 세상이 망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훈이 결국은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직전에 그 투기를 어떻게든 피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닷컴 버블 때 이제 주식으로 망하고 나서 이제 투기가 위험하다는 교훈을 얻은 게 아니라 주식이 위험하다는 교훈을 얻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좀 잘못된 교훈을 계속 얻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2008년 이후에 그때 이제 정말 어려웠죠. 근데 굴곡은 있었지만은 이후에 이제 쭉 최근까지 우상향을 했어요. 작년까지 미국 주식이. 특히 이제 기술주가 사실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는데 네. 이걸 이제 또 설명하는 논리로 중국이 이제 싼 값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이것보다도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기술의 시대가 이런 상승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낙관론이 이제 나온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낙관론을 보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 낙관론도 혹시 이번에는 다르다에 해당되는 건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대공황 시기도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를 보면 실제로 기술 혁신이 일어났거든요. 예. 실제로 2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면서 굉장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때 이제 뭐 아까 얘기 드렸던 뭐 GM이라든지 이런 좋은 기업들이 탄생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었고 또 닷컴 버블 때도 그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이버라든지 또 뭐 그 한게임 뭐 이런 회사들이 다 그 시기에 설립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설립됐던 회사들이 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커 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시기에 이제 그렇게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성장 기업들이 나오고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거를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옛날 말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현자가 시작한 일을 바보가 마무리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뭐 수익을 올리는 거는 사실 나쁜 거는 아닌데 그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그런 성장보다 더 과도한 수준으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이제 버블이 생긴다는 게 이제 문제라서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성장주들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보면 사실은 과거에 그 닷컴 버블 시기라든지 뭐 대공황 시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꽤 많이 올랐었고요. 예를 들면은 닷컴 버블이 이제 그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2000년 초반에 꺼졌는데 그 닷컴 버블이 이제 한참 그 꼭지였을 때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얼마였었냐 하면 그때 2925가 코스닥 고점이었었는데요. 지금 코스닥이 750이니까 그때 얼마나 버블이 심했는지를 알 수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고점을 못 뚫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버블이 심했었던 건데 고점의 반도 못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시기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제 그만큼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던 뭐 테슬라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일부 기업들을 보면 또 이제 그때 못지않게 굉장히 크게 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성장주 투자가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불꽃을 굉장히 키우면서 거품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시절이 이제 과거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고 계속 반복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갈래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2008년 전하고 후를 보면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 있어서 2008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양적 완화라는 네. 이 수단을 통해서 돈을 풀어서 어떤 경기를 부양하고 주가를 이제 살리는 그런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작년까지 물가가 그렇게 오르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설명하려고 이거는 뭐 이 혁명적으로 어떤 기술의 진보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져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뭐 문제 없다. 뭐 이런 이제 극단적인 주장까지도 네. 사실 네. 나왔었던 것 네. 같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이자를 저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이 책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뭐 30년, 40년 후에 개정판을 낸다 그러면 이 시기를 또 어떻게 볼지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이 시기가 여기 또 이제 뒤편에 추가가 돼야 될 시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여튼 이제 세상이 바뀌어져서 이제 그 과거의 잣대하고는 다르다. 이제 그 얘기가 사실은 대공황 때도 나왔었는데요. 예. 대공황 때 이제 대공황으로 주가가 폭락하기 바로 직전에 그 어빙 피셔 교수분이 이제 과거의 경기 순환은 없어졌다. 예. 그 연준이 대응을 해가지고 이제 경기 순환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 영원한 안정기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방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이제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랑 그런 부분이 뭐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야 이게 새 시대가 왔다. 이제 과거랑 다른 시대다. 네. 이런 것들이 이 투기 열풍을 일으키고 버블을 일으키는 그런 얘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두 번째를 그 버블의 연료라고 할까요? 네. 투기의 연료. 네. 어떤 걸 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닷컴 버블이라든지 뭐 대공황 직전의 로어링 트웬티스 시기를 보면 이제 새 시대가 열리고 신경제가 왔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잣대하고는 틀리게 이제 경제가 계속 성장할 토대가 마련됐다. 이제 그런 거에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너도 나도 시장에 참여를 하고 주가를 이제 끝도 없이 올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새 시대가 오지 않더라도 버블은 얼마든지 생성될 수 있다는 거를 또 이제 이 책에 여러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튤립 투기라든지 또는 이제 그 미시시피 버블이나 사우스시 버블을 보면 새 시대가 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말 유동성이 공급되고 또 사람들의 투기 욕구가 자극이 되면 얼마든지 주가가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동성과 인간의 비합리성이 결합이 되기만 하면 사실은 뭐 어떤 경우에도 버블이 낄 수 있다는 거를 또 여기 있는 뭐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버블의 어원이라고 그럴까요? 기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자산 시장에서 쓰일 때 어떤 경제에서 쓰일 때 이 버블이라는 게 이게 아까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유래가 이제 뭐 얼마 그렇게 긴 것 같진 않아요. 한 1720년이었나요? 이게 사우스시 남해 회사 버블.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버블이라는 용어 자체는 셰익스피어가 희곡에서 처음 쓰긴 했는데 그 말을 이제 실제로 이제 금융에서 쓰게 된 거는 사우스시 버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남해 회사 버블 때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그 남해에서 버블을 이해를 하려면 미시시피 버블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 1920년대 미시시피 버블이랑 남해 버블이 이제 그 터졌었는데요. 그 미시시피 버블이 터진 게 프랑스에서 터진 거고 남해에서 버블이 영국에서 터졌는데요. 그 두 개가 이제 또 왜 그런 버블이 생성됐는지부터 왜 터졌는지까지가 다 좀 비슷한데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유럽에서 굉장히 큰 국제전이었었거든요. 영국, 프랑스, 합스부르크 제국, 그다음에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렇게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참전해가지고 한 10년 넘게 굉장히 크게 오랫동안 지속됐던 전쟁이 그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었었는데요.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든 국가들한테 남는 게 결국은 어마어마한 부채가 남게 된 거죠. 돈을 엄청나게 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빚더미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들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빚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가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제 국가의 가장 큰 이제 골칫거리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게 이제 프랑스가 가장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프랑스는 이제 그런 전쟁을 치르느라고 이제 뭐 빚더미에 앉은 것도 있는데 프랑스 왕이 이제 그때 루이 14세였는데 루이 14세가 그 베르사유 궁전 건설하고 굉장히 사치스럽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치하고 뭐 전쟁 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굉장히 큰 이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존 로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해결책을 딱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네들이 이렇게 경제가 좀 힘든 이유는 통화 부족 때문이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금이나 은이 이제 통화 수단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전쟁을 하느라고 이제 금하고 은을 계속 소진을 하다 보니까 통화 공급이 잘 안 돼서 경제가 활력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은행권을 발행을 해서 통화 공급량을 늘리면 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될 거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 존노의 제안을 수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뱅크 제너럴이라고 이제 프랑스 어떻게 보면 국영은행을 설립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화폐를 발행을 했는데
존 로의 그 제안대로 정말 경제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방크 제너럴에서 발행한 화폐에 대해서 이제 신뢰도도 이제 점점 커지게 되고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가 됐는데 거기까지만 이제 진행을 했으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제 존 로가 좀 더 욕심을 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갔는데 어떤 단계로 나갔냐면 이제 미시시피 회사라는 걸 설립을 한 다음에 이 미시시피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그 국가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식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합하는 거죠. 네.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좋게 보고 너도 나도 이제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실제로 이제 막 너도 나도 그 벼락부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백만장자라는 용어가 그 당시에 또 나왔다고 합니다. 뭐 벼락부자들이 그때 많이 생겨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잘 진행되는 듯 하더니 결국은 이제 화폐가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미시시피라는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거품이 꺼지고 이제 폭락을 하는 이제 그런 사태가 전개됐었던 거고요. 사우스시 버블은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었는데 그 프랑스의 미시시피 회사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영국에 있는 사우스시 회사의 관리자들이 우리가 그러면 영국 그 국채를 인수를 하고 그 대신에 주식을 발행을 해주겠다. 근데 이 사우스시는 미시시피 회사보다 오히려 실체가 좀 더 부실한 회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우스시 회사에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국채를 사우스시 주식하고 이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은 사람들한테 뭔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수단이 이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 홍보를 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제 주가 부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미시시피랑 마찬가지로 사우스시도 이제 처음에 잘 되는 듯 하더니 결국은 이제 버블로 끝나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책을 읽는 입장이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이게 이 미시시피라든가 사우스시라는 회사가 돈을 계속 잘 벌고 그래서 주가가 정말 그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계속 뭐 무한대로 오르면은 뭐 이런 구조가 지탱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이게 지탱되기가 어려운데 그 이제 거품의 와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뭐 못 보는 건지 보고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는 참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보니까 뭐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이제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저희들 투자자들을 보면 그때 못지않게 사람들의 행동을 예를 들면은 그 대선 때만 되면 대선 테마주라고 해서 뭐 대통령 후보하고 뭐 대학 동창이다 뭐 무슨 고향 동향이 같다 뭐 이러면은 뭐 그 주식에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주식을 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남해사나 그 미시시피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시대 사람들하고 뭐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이제 미시시피 버블이나 남해회사 버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인들이 뭐 그렇게 잘 아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대부분 다 네덜란드 튤립 이 거품 이거는 뭐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최초의 본격적인 버블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튤립 거품도 보면은 본질적으로 참 비슷한 거죠. 1630년대 네덜란드에서 벌어졌던 건데 사실 그 시기에는 그 전 시기만 하더라도 그 네덜란드에는 튤립이 없었다고 해요. 이제 터키에서 이제 튤립이 이렇게 건너오면서 튤립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그 귀족이라든지 부유층 위주로 이렇게 튤립을 가꾸고 뭐 이런 게 행해지다가 점차로 이제 원래 이제 상류층에서 뭐 하던 취미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보통 내려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확산이 되면서 튤립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이제 튤립 거품으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요 책을 보면 나와 있지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 튤립 거품에 심취를 했는가 하면 이제 튤립이 그 당시에 뭐 황제, 총독, 제독, 장군 뭐 이런 식으로 튤립의 품종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등급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등급이 높은 튤립 같은 경우에 한 뿌리 가격이 2,500 길더라고 이 책에 나와 있는데 그 2,500 길더가 어느 정도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양인가 하면 27톤의 밀과 50톤의 호밀, 살찐 황소 4마리, 돼지 8마리, 양 12마리, 그리고 맥주 뭐 2큰 버터 10톤, 뭐 그 밖에 뭐 또 수많은 이런 것들을 다 살 수 있는 그걸 다 통틀어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걸 다 통틀어서 살 수 있는 게 그 튤립 한 뿌리만 팔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튤립 가격이 이제 올랐었다고 하니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저희 주위를 둘러봐도 그때하고 못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최근에 이제 코인 열풍을 보면서 저는 사실 그 당시에 튤립 열풍이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최근에 뭐 루나, 테라, 뭐 사테라고 같은 그런 데 있었지만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구조를 영속성이 있다고 믿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비트코인을 풍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 이제 도치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좀 허망한 것인지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풍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난식으로 만든 게 도치코인이라는 코인인데 그 코인을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쿨하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사줬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뒤부터 이제 이 코인이 막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이 코인 가격이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황당한 거는 이 도치코인이 비트코인을 풍자하기 위해서 만든 코인인데 그 가격이 올라가고 이 도치코인을 또 풍자하기 위해서 만든 코인이 시바이누라는 코인이 또 있는데 이 스스로를 도치코인 킬러라고 부르던 코인인데요. 이 시바이누라는 코인이 또 엄청나게 올랐다가 폭락하던 이제 그런 사태들이 계속 벌어졌는데 이런 거를 보면 튤립 버블 시기하고 지금하고 거의 달라진 게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 풍자가라는 분이 한 말을 인용을 해놨는데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것은 사랑에 들뜬 10대 소년에게 사랑과 욕망은 다른 거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만큼 어렵다. 네. 이제 좀 실감이 나요.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원한 숙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정말 이게 투자하고 투기는 어떻게 다른 건지 앞에 시작하실 때 잠깐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라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그 돈을 지불하고 산 물건에서 자산에서 향후에 캐시플로우가 나오게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그 사실은 이제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서 배당금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그 배당 수익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빌딩을 사게 되면 그 빌딩에서 임대료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딩을 살 때는 이 빌딩에서 앞으로 임대료가 얼마나 나올 거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주고 빌딩을 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살 텐데요. 이제 그렇게 이 내가 사는 자산에서 앞으로 나오게 될 배당이라든지 뭐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캐시플로우를 예측을 해보고 사게 되면 그건 투자가 되는데 투기는 그게 아니라 단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남들이 자산을 좋아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사는 게 이제 투기인데 투기는 그런 자산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투기에서 내가 수익을 얻으려면 결국 다른 누군가한테 내가 팔지 않으면 수익을 챙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튤립 같은 경우에 그 튤립에서 내가 수익을 얻으려면 결국은 그 튤립을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누군가한테 팔아줘야지 튤립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거를 더 바보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나보다 더 바보를 찾아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투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도 도치코인도 그렇고 뭐 과거의 튤립 투기도 그렇고 이렇게 아무런 캐시플로우가 없는 자산인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이 공급되고 그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자산을 너도나도 뛰어들어서 사게 되는 투기 열풍에 동참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건 뭐 어떻게 인간의 본성에 뭐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까? 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사회 심리학 쪽에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1955년에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동조 실험이라는 거를 했는데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네, 실험인 네. 거죠? 그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그림에 보면은 그 이제 실험 참가자들이 한 7명 실험 참가자들이 이제 실험에 참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실험 참가자들한테 이제 어떤 문제를 내는가 하면, 그 이제 옆에 있는 그 성분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요. 한쪽은 이제 3개의 성분이 그려져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하나의 성분이 그려져 있는데, 그 3개의 성분 중에서 왼쪽에 있는 성분하고 같은 길이의 성분을 찾는 게 이 동조 실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 그림에서 보시면 A, B, C 성분 중에서 실제로 C 성분하고 요 그림 성분의 크기가 같잖아요. 제가 C로 본 건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앞에 사람들이 다 틀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B하고 같다 이렇게 대답을 앞에 사람들이 이제 계속 대답을 그러니까 하는 나머지 거죠. 6명은 짜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진짜 실험 참가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를 보는 게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인데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 중에 반 이상이 결국은 앞 사람이 대답한 그 틀린 대답을 결국은 따라서 하게 된다는 게 이 실험의 목적입니다. 이 책의 이제 원 제목이 악마는 이제 가장 뒤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사람들을 데려간다 이건데 네. 이 제목이 함의하는 바는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 제목을 보면 결국 이제 막차 탄 사람이 결국은 이제 뭐 독박 쓴다 뭐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또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그 막차만 타지 않으면 나는 이제 뭐 좀 잘 투기를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또 주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들 생각을 하고 투기를 참여를 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사우스시 버블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우스시 버블에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뉴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세계적인 과학자, 아이작 뉴턴, 물리학자 그 뉴턴이 사우스시 버블에서 뭐 굉장히 크게 손해를 봤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우스시 버블 당시에 이제 주가가 사우스시라는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뉴턴이 그 1720년대 초반에 1720년 그 초에 이 사우스시 주식을 조금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뉴턴이 이제 팔고 나왔거든요. 행복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뉴턴이 굉장히 행복했을 텐데 근데 이 행복이 오래 가지 못했던 게 팔고 나서도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좀 배 아프지만 뭐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또 주가가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그 주식을 안 팔고 들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 더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뉴턴이 참지 못하고 다시 사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과거에는 조금 샀는데 이번에는 왕창 사게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듯 보였는데 불과 얼마 못 가서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몇 개월 안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뉴턴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거의 다 잃고 이렇게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뭐 교훈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투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뭐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이제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 천재는 예. 어떤 사람이 투자 천재냐 하면 남들이 미쳐갈 때 평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투자 천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들이 미쳐갈 때 거기서 이제 벗어나 있을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뭐 fear of missing out, 나만 뭐 뒤처질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막차를 타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제 투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결국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산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를 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결국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책 읽으면서 엉뚱한 생각 좀 해봤는데, 야, 이거 아까 이제 뭐 그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반복되는 이런 역사를 보면, 야, 내가 그냥 뭔가 이게 꿈이 태동을 해가지고 막 올라갈 때 좀 사서 적당히 그냥 중간에 팔면 확률상 이 버블이 터지기 전에 엑시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나고 나서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거든요. 예. 지나고 나서 보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일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이 버블이 얼마나 커질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그 닷컴 버블이 터지기 3년 전에 앨런 그린스펀이 버블을 경고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고하고 나서도 3년이 더 지났으니까 사실 버블이 얼마나 커질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데 버블이 낄지도 이제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지. 그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이 어떤 자산이 그렇게 커질지를 미리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처럼 이제 엉뚱한 독자가 있으면 이 책 읽고 잘못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뭘 경계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요 책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요 책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 하면 지금 시기가 이 과거의 시기 중에서 어느 시기랑 비슷한가를 찾으려고 아마 노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뭐 대공황 시기랑 비슷한지 아니면 뭐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랑 비슷한지 뭐 닷컴 버블이 꺼지던 시기랑 비슷한지 이렇게 비슷한 시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History doesn't repeat itself, but it rhymes. 그러니까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라임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임이라는 게 뭐 운을 맞추는 거죠. 네, 뭐 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다른 이렇게 그 단어를 얘기를 하는 게 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역사는 이렇게 다르게 전개되는 거라서 지금 시기하고 똑같은 뭐 어떤 과거의 뭐 버블이나 폭락 시기를 찾으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들의 본성이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고 주가 뭐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광기가 발동이 되는 투기에 거죠. 참여를 하게 되는 성향이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깨닫고 경계를 해야지. 지금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가 과거에 어떤 버블 시기랑 비슷했는지를 이제 꼭 집어서 찾으려고 하면 조금 잘못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역사책 읽으면 일단 책 자체가 재밌고 또 이렇게 마음의 여유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 본인의 얘기는 아니고 이제 지나간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듣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어쨌든 그 튤립 버블 이후에 뭐 재배 기술이 좀 발달이 됐을 것이고 뭐 영국의 철도 버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회 간접 자본 이 운송망이 깔리고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이렇게 큰 흐름이 생기는 대목에서 거품, 투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막 에너지처럼 투입이 돼가지고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여유로운 생각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제학자 분들이 이제 그 버블의 순기능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대공황 직전에 1920년대 같은 경우에 수많은 그런 투기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새로운 산업에 그 종잣돈을 마련을 해주고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 마련을 해줬고 닷컴 버블 시기에도 또 수많은 그런
돈이 투입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 뭐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그때 이제 그런 돈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투기꾼이 어떻게 보면 뭐 혁신의 선구자 뭐 밑천을 깔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이제 뭐 버블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전체 산업 측면에서 보면 그렇긴 한데 내가 그런 당사자가 되면 돈을 대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뭐 물론 이제 버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순기능이 물론 있긴 하지만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지는 뭐 않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죠. 네. 그 대표님 이 마지막으로 이 책 이제 뭐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서 탁 박힌 구절 있으면 오늘 소개해 주시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금융투기가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적은 없었다라는 말로 이 책이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책이 지금 1999년에 출간이 됐는데 만약에 이 책을 2008년에 쓰거나 2020년에 썼더라도 똑같은 문장으로 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요즘처럼 금융투기가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적은 없었다라는 이 문구가 언제 이 책을 쓰더라도 사실은 전혀 빗바라지 않은 글인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투기라는 게 결국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도 같아서 좀 하여튼 투기에서 벗어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 요즘처럼 금융투기가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적은 없었다. 이 문장으로 저자 서문을 시작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